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포커스인에서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마련한 주요 단체장 특별 대담. 오늘은 허성무 창원시장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됐습니다.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란 슬로건으로 시작한 허성무 창원시장. 지난 1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 패널 두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귀남 변호사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벌써 취임 1년입니다. 네. 시장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면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는 모습 먼저 떠오르는데요. 취임 1년 맞는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1년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처음 취임하자마자 5개 구청별로 우리 시민들 수백 명씩 이렇게 집단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 초에는 또 1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읍면동별로 이렇게 대장정을 하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한 곳에서 대개 10개 내지 18개의 민원들을 주셨고 총 한 280개 목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 시민들과 함께 했던 1년, 우리 지역의 가장 아프고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 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역시 경제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셨고 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왔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성과를 잘 낸 것 하나,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면요. 예, 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금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수많은 국가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시는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공모에 응했고 그 대부분이 또 다 저희 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국가 공모 사업들이 경제국에서 추진되었고 그것이 이제 올해 내년 적극 추진이 되면은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은 국가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우리 창원 국가 산업단지가 지정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강소 연구 특구로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큰 굵직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면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우리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덩치는 광역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걸맞지 않는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덩치에 맞는 옷,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특례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국가에서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 통과되어서 지난 3월 달에 의회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정상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례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이 저희들에게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패널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분은 허성무 시정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예, 저는 우리 허성무 시장님이 그동안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지난 1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소통하는 친구 같은 시장을 가까이서 보았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운동화가 발이 닳도록 그렇게 뛰어다니시고 또 각 그 구에 다니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마산해운구의 구암 현대시장의 캐노피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개장식을 하는데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대개 행사에 보면은 앞자리가 내빈석이잖아요. 그래서 내빈석을 비워두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빈자리에 다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좀
비오 주십사라고 얘기를 할 때 시장님이 놔두시라고 우리가 서면 된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먼저 그냥 서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내빈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소통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이때까지 아버지 같은 어른 같은 시장에서 이제 친구 같은 가까운 시장을 보았다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이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시장님이 운동화 발이 닳도록 고군분투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참 짠하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성과도 우리가 스마트 산단도 유치를 하고 수소 특별도시로 먼저 지정을 받고 애쓰고 하는 것이 우리 창원 경제를 위해서 애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창원시를 이제 시장 취임하실 때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어려운 게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동남권 경제 통계를 보면은 경남 지역, 창원이 가장 중심이겠죠. 이 창원이 중심일 텐데 이 경남 지역의 고용률이 떨어지고 또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무려 지난 1년 사이에 1.7%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창원이 가장 중심일 텐데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4월부터 15개월 동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동안 김경수 지사와 함께 또 시장께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피부를 느끼기에, 가시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리고 52시간제 도입을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에 대한 업무 평가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그저께 갤럽 조사를 보면은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사실 17개 시도지사님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업무 평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와야겠다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마도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구체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또 어떤 활동들 하셨습니까? 예, 경제 살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초단기 대책,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방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민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렵고요.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뭔가 지금 자금이 필요로 할 때 자금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또 그 자금의 이자를 저희 시가 상당 부분 대신해서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해서 긴급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초단기 대책 지원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또 가져와서 개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이전과 비교될 수 없는 정도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인들도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들에 대한 절박한 호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역시 큰 액수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동방성장 자금 같은 거는 없던 것들을 2천억 이상씩 저희들이 조성해서 또 이자 지원과 자금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긴급하게 운영을 위한 지원들 외에도 사실은 우리 지역이 그동안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 수준의 기술로서 단순히 제조만 해서 팔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제조업 중심의 산단의 위험이 세계 경제 리스크가 조금만 오면 어려워지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제조업이 기계 제조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조선기사제 이런 거 전통 산업들이 경쟁력을 꾸준히 잃어가고 있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제조 혁신을 통해서 고도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물론 기업 개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룬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조 혁신에 대한 열정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쟁력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의 제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노력들을 지금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산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산업들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신산업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의 우리 국가 산단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신산업들이 올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 제조
기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연구와 개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국가산업단지와 우리 시 전체를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런 아주 중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것을 저희들이 아이로드 프로젝트라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로드라는 것은 혁신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I는 뭐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미지네이션, 창의나 창조, 상상이라는 말도 있고 인베스트먼트, 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로드는 뭐 길이니까 다 잘 아시지만 우리 창원공단 또 국가산업단지의 시작이자 끝, 양 시작점과 끝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쪽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이 있고 이쪽으로는 경남 TP와 창원산업진흥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연구기관들도 들어와 있고 또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더 많은 연구기관과 지원기관들을 모으고 새로운 혁신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마련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 전체의 경제가 단순 제조에서 연구개발이 함께 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중장기 비전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다방면에 그리고 농업과 어촌 지원도 또 필요하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 도시는 이 공업 부분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농업이나 어촌의 생산력과 그의 판매에 대해서 좀 등한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촌과 농촌에 대한 그리고 어업과 농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활동도 강화시키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2월에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스마트 선도산단이 어떤 것이고 창원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예, 스마트 선도산단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스마트라는 말이 화제가 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집에 가면 스마트 가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가전들을 통해서 집, 하나의 개인의 집도 스마트 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도 어떻게 해서든지 분량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 전체를 그러면 스마트 산단으로 만들어서 더 효율이 높고 생산력이 높고 분량률이 낮은 그런 산단으로 바꾸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럼 도시도 우리 도시도 스마트한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한 시티를 만들어내야 된다. 농촌에서는 또 스마트 팜이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과거에서 지금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 도시가 선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있는 핵심 역량인 우리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선도 산단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선도 산단의 핵심은 근로자 친화적인 공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신산업을 유도해내고 연구개발이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ICT를 융합해서 제조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스마트 선도 산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 선도 산단은 누가 만들 것인가?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역량을 총집결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더 스마트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화되는 교육들을 통해서 스마트 인재들이 양성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결합되고 완성되는 게 스마트 선도 산단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이 여러 가지 스마트 산단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패널께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형 스마트 선도 산단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요?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이제 많으니까 이 스마트 산단을 방향을 잡은 것 또 유치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기업이 40개 정도가 되고 2,800개 이상의 제조업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점점 노쇠화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를 통해서 이것이 좀 혁신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제 바라기는 결국은 스마트 산단이라는 게 생산성을 높이고 또 원가를 절감한다는 건데 그건 생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된 이 시스템에서 전국에 많은 주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이 늘 수 있는 그 여력을 정말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퍼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더 그 전에 혁신적인 제품이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그런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교육하는 그런 거를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로 그런 스마트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로블랜드가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 산단이 이 로블랜드의 산업용 로봇 개발 연구 R&D와 결합이 돼가지고 로봇하면 창원이다. 이런 메이크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이게 스마트 산단, 사실 창원이 오래전부터 스마트 팩토리의 그 본산입니다. LG전자가 세계적인 가전 공장이지 않습니까? 이 LG전자가 세계적인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스스로 스마트 팩토리를 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제 이런 추세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장치 비용이 들고 투자가 들고 해서 그걸 이제 국가가 추진해온 사업이고 이걸 이번에 창원시가 전국에 안산하고 두 군데 중에 받았죠. 상당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산다는 이게 이제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품질 관리가 되고 또 불량률을 줄일 수 있고 재고가 관리되고 일련의 어떤 굉장히 업무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데 문제는 수주가 없으면은 결국 제품 주문이 없으면은 스마트 산단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 주문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설비만 잘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님께 필요한 것이 지금 중장기적인 이런 스마트 산단과 함께 단기적인 이 수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창원상공회의소하고 또 그리고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대통령께도 건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창원시 의회가 결의를 한 적이 있는데 창원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발전 산업입니다.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한 300개의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 협력업체들이 갑작스런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수주 절벽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로 지금 스마트 산단으로 바뀌고 있는 많은 공장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계 산업 쪽입니다. 이 기계 산업이 바로 발전 산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정부에도 좀 건의를 하셔서 창원시 의회에 결의안도 나왔었고 또 창원상공회의소의 간절한 발언도 있고 하니까 이 스마트 산단에 좀 더 박차를 가기 위해서 이런 수주 절벽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산중공업의 문제는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작스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관련 기업들에게 긴급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의 정책의 변환에 대한 그런 전달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두산도 좀 근본적인 더 노력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산이 발전을 하는데 원자력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자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가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 터빈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발전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 트렌드 속에 우리 두산중공업이 빨리 기술 개발 혁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풍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경쟁 대상국인 독일의 지멘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두산중공업이 가격이 비싸거나 기술 품질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극복을 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도 이런 변화될 시대를 예견하고 미리 투자를 하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 그 협력업체라든지 두산중공업 자체에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든지 수주 절벽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두산 자체도 좀 더 노력을 해서 풍력 또는 가스터빈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기술 개발과 투자가 있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 시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지원을 해서 두산중공업이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에너지 발전 기업이 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제가 계속 질문하게 되어 있어서 질문을 좀 추가를 하자면은 이제 스마트 산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협력업체 한 300개 되는 협력업체가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고 아마 이 기업들도 에너지 전환이 큰 미래일 과제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에너지 산업 중에 잘하는 게 원전 산업이거든요. 발전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외국에 가면은 대한민국 원전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협력업체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걸 계속 하자는 게 아니고 한울 3, 4호기 정도는 그래서 한 2, 3년, 한 3, 4년의 수준은 유지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중진 의원도 제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스마트 산단에 관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산단하면 사실 노조에서 걱정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가 이 공장 무인화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람이 고용을 자꾸 이제 줄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뭐 저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LG전자의 경우 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갔더니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고용이 새로 생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뭐 사람이 고용이 줄어드는 거랑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스마트 팩토리를 가고 스마트 산단으로 가면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역시 그동안 스마트 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뭐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뭐 거의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독일의 사례나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해도 물론 현장 제조 인력 일부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력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이 공정 과정 관리라든지 이 전체 다른 그 일자리로 또 더 고급스럽고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현장에 있던 인력이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배치받음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더 임금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빠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뜻을 여로에 전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창원시가 얼마 전에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또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기존 스마트 산단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장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특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이제 특정한 도시 중심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경남만 빠져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속에서. 그래서 그걸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지난 선거 때 제가 시장이 되면 반드시 연구개발 특구가 창원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도 이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 넓게 연구개발 특구를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좁게 줄여서 집중적인 그런 특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이름을 바꾸고 좀 집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창원시가 그게 선택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몇 년간의 세금이 면제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하는 그 연구 중심의 회사들이 들어올 때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들이 이 특구를 중심으로 모여들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유인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기연구원이라는 뛰어난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전기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능형 전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이 기업에 이전이 되고 또 함께 개발해서 함께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서 그야말로 연구와 개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이 많은 유인책을 따라서 창원에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반경 3km 내에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뒤에 불모산에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풀려서 약 20만 제곱미터를 좀 더 확대해서 정말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 창원공단이 그동안 단순 제조 중심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변화하는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 추진이 부진한 점 앞서 시장님께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창원 특례시 추진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게는 이제 특례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건데요.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3월 28일 날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심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소위 심의하려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전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창원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특례시는 저희 시의
어떤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행정에 있어서의 대변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창원시가 통합한 지 9년이 되었고 우리 울산시와 비교하면 규모가 비슷한데 울산은 예산에 있어서 우리 2.5배 정도의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는 그렇게 예산이 적다는 것은 발전에 있어서 울산에 비해서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어마어마한 변화와 발전을 가졌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광역시로 갈 수 없다면 특례시라도 해서 우리에게 좀 맞는 행정이 되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꼭 논의를 이루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국회에서 논의된 후에 통과가 되더라도 남은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패널께 한번 여쭤보죠. 변호사님. 예, 뭐 특례시 같은 경우는 사실 남은 과제가 우리가 시장님께서도 방금 울산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 시의 운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울산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광역시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특례시로 이제 행정 낭비를 이제 줄이자고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모아졌으니까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가 100만이 넘는 인구인데 공주시가 10만 명이거든요. 우리 시의 그 어떤 행정 욕구가 그와 같을 수가 없고, 당장 우리 시만 해도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세분화되어서 각 구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욕구가 있을 텐데 그 특례시를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는데 시장님께서 좀 더 집중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차제에 이게 이제 행정권 재정권 확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정권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재정할 수 있는 이 조례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예.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특례시가 이게 저는 별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창원만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과연 다른 시군들이 바랄 것이냐.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때는 특례시 하자 그랬어요. 근데 경기도 지사가 된 뒤로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수많은 경기도의 고양, 성남, 이런 수원 세 군데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래서 저도 특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은 옷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는 사실 인구 100만을 넘는 거의 대학생 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복을 입혀놓고 그대로 그냥 몸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현하는 건 중요한데, 실현하는 방안에서 저는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방자치법상의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상의 광역시와 기초시 2등급으로 나누는 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평등권의 문제로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울산과 우리가 인구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광역시는 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저희들은 근데 우리가 5개구가 있는데 5개 행정구를 두고 있거든요. 행정구를 두고 있는데 이게 전부 구 하나하나가 부산에 뭐 중구, 동구, 서구, 울산에 무슨 구, 대구에 무슨 구, 또 심지어 서울의 종로구, 중구부터 다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게 행정구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상청 앱을 봐도 이 창원의 각 구들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넓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특례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동의가 쉽지 않다면은 헌법 소원을 통한 결론을 내려보는 것도, 이거 뭐 창원시가 낼 필요가 없고 이미 헌법 소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특례시라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 행정 체계의 헌법상의 좀 평등권 침해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좀 제대로 공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 많이 제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오해 면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례시도 여전히 자격은 기초자치단체로서 경상남도 범위 내에 있고 경상남도의 지휘 통과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광역과 기초를 나눕니다. 광역은 광역시도,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자치시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 시군구에 이제 특례시라는 기초를 더 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특례시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면 법보다는 훨씬 좀 융통성이 있고 조금 더 편의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권한이나 재정권을 좀 더
준다는 것이지 경상남도로부터 독립되거나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가 공모 사업을 할 때 경상남도 내에서 창원시와 다른 시군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창원시에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시군에 더 피해가 가는 것이죠. 오히려 특례시가 돼서 중앙정부가 창원시의 몫은 별도로 더 정리를 해주면은 오히려 경상남도에 있는 다른 시군들은 수월하게 자기들이 어떤 국가 공모 사업에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가 되면은 경남 전체를 보면은 경남 전체가 더 많은 몫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창원 스타필드 입점 문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하셨는데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얼마 전에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시장님, 공론화위원회 결정 따르시는 거죠? 예, 이제 공론화위원회 안에 소통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찬반을 하는 분들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동수로 모아서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그 진행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어쨌든 그 찬반이 극렬하게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고 또 그 상대편에서 수용하고 이렇게 돼서 2달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양측이 모여서 소통을 통해서 수용해가면서 지금 조절해서 결론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그런 의사들이 모아지고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 보고요. 그 결론은 존중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패널끼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문제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스타필드와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든 또 갈등이 생길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봉합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네. 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죠. 과거에 이런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밀실에서 알지 못한 가운데 결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양쪽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소통한 가운데 결정하겠다는 그 자체가 이미 혁신적인 변화죠. 참 잘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혹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따르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견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시가 좀 더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제공한 자료가 어느 한쪽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는 열위에 놓여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들어진 그 어떤 보고서나 자료가 있을 때는 좀 아낌없이 제공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쌍방의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제에 거기서 나오는 욕구들에 대해서 시가 다른 정책적으로 좀 바탕을 또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건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너무 남용되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뽑고 하는 것들은 이런 갈등 문제를 행정 전문적인 능력으로 해소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연기되거나 또 뒤집어지거나 또는 어떤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이 행정의 안정성뿐 아니라 기업은 기업대로 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굉장히 여러 혼란과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신속성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좀 책임 있게 이 공론화위원회는 그 자문적 성격이지 그게 실질적인 무슨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에서 이미 할 때 도시계획 뭐 심의위원회도 있었을 때고 또 시의회에서도 논의되었을 거 한 건데 이 문제는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가지고서 시장께서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좀 책임 있게 시장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대목이고요. 또 하나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만능일 수가 없는 것이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 찬성 쪽 위원회는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또 한 지역에 아주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논리를 만든가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우회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반대하는 쪽은 소상공인이고 창원 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전통시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무슨 자료나 통계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균형 잡힌 어떤 논란 토대에 될 수가 없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시장께서 선진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은 정말 우리 지금 가보시면 정말 소상공인들 어렵거든요. 뭐 시장 전통시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해법을 좀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지적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쪽, 다시 말해서 반대하는 측의 소통위원들이 제기했던 것이 교통 영향 평가와 상권 영향 평가에 대한 요구가 줄기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달이 연기가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외주를 통해서 그렇게 전문기관에서 그걸 평가하는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스타필드의 입점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동의를 하고 함께 합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공론화위원회 내에 핵심적인 이제 추진해 과정 속에 있는 이 소통위원회가 입장이 달랐지만 의견이 수렴돼서 함께 가고 있다. 그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보고요. 앞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소통위원회에서 찬반 양측이 이제는 어떠한 것도 더 이상의 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이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기로 그렇게 회의 속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사는 언제나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마련입니다. 그 시장께서 갖고 계시는 인사에 대한 철학이 어떤 것인지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창원시는 5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3개의 시였기 때문에 저마다 특성이 있고 또 큽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께서 다 일일이 챙기기가 시장만 해도 뭐 수십 개가 되고요. 힘들 텐데 그래서 구청장 인사에서 특별하게 책임 행정이라든가 창의 행정을 위해서 구청장 인사에 두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철학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구청장님은 뭐 사실은 저희 시 내에 그 시 행정 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분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이나 요직을 두루 거친 분들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저는 이제 연고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님이든 읍면동장이든 이분들이 현장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정책 기능보다는 현장 기능이 더 강한데요. 시 본청은 정책 기능이 강하고요. 그러려면 많은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결국 주민들을 만나면 요구되는 민원들이 대개 우리 동네에 적시적으로 뭘 해달라는 그런 민원과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뭐 우리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읍면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께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배정을 해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시민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읍면 동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즉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집행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행정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의 행정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더 큰 권한, 다시 말해서 예산 집행권을 더 넘겨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능하면은 과거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소외됐던 사람들을 좀 팔탁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연공 서열도 가능하면은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 그리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아주 적극적인 또는 업적을 남기는 그런 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발탁 인사도 잘 어우러지게 가면은 인사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선거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이나 기존의 방식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정치적 수요에 의한 인사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수요에 의한 인사가 줄을 이루게 되면은 이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90% 정도는 그야말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 가더라도 또 10% 정도의 발탁과 정치적 수요에 대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우리 시민들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장님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인사가 있었지만 허성무 인사는 조금 더 낫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정치 분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여당 소속이신데 창원시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여당 국회의원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4분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1분이 정의당 국회의원인데요.
어느 분하고도 사이 나쁜 분이 없습니다. 아주 뭐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좌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시정을 이끌어가고 또 시의 발전을 위한 일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이렇게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뛰죠. 청와대나 또 국회나 또 정부 부처를 더 열심히 찾아가서 우리 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더 많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제가 알고 있는 정치권에 수많은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연말에 예산국회 때는 자유한국당의 인천 출신의 안상수 예결위원장도 제가 찾아가서 뵀고요. 또 부산 출신의 장재원 의원도 제가 찾아가서 뵀고, 또 우리 지역의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도움도 받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물론 민주당의 뭐 정책위 의장이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나 이런 분들 도움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우리 도시의 국회의원이 누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전국의 모든 가까이 지내는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여야를 넘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특별히 기획재정부가 우리 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꼭 1년 여전이죠. 최초의 민주당 시장으로 창원시에 당선이 됐습니다. 마침 또 같은 날 김경수 지사도 도지사가 당선이 되면서 상당히 그 민주당 주도의 이제 도와 시의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는데, 김경수 지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되었다가 다시 도정에 복귀했습니다만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허 시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셈인데, 예컨대 지금 이런 겁니다. 로볼랜드 같은 경우에 우리 도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이 로볼랜드가 곧 개장합니다만 실제로 중요한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새로운 바탕이랄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구한테 빼앗기는 느낌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가서 대구가 로봇의 메카라는 선언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그 시장이나 도지사께서 좀 이 우리 창원과 경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국책 사업으로 많이 가져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로블랜드 같은 이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구한테 지금 이걸 오히려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재판 중인 그 도지사 그런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도와의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실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도와의 관계는 지금 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는 저희 실국별로 도의 실국과 더 많은 접촉과 더 많은 교류를 통해서 거의 한문과 같은 그런 협의를 통해서 국책 사업들도 많이 응모하고 따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좀 굵직한 것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로서 역할을 저는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서부경남 KTX라든지 제2신항이라든지 스마트 선도산단, 특히 이번에 강소연구개발 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원은 뭐 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저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6개가 전국적으로 지정되는데 경남이 3개가 왔습니다. 진주와 김해까지도 되었거든요. 이것은 김경수 지사의 정치력이 없었더라면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경수 지사께서 경남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산업이 대구에 빼앗기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산에 로봇랜드를 하기로 할 때 그 시점에 제가 청와대에 비서관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제 나름대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때 김태호 지사님이나 마산의 황철곤 시장님과 여러 차례 만나고 접촉하면서 그런 요청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 이 로봇랜드가 로봇 산업과 관련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R&D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봇 산업의 주축이 대구로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로봇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대구 쪽으로 몰아주셨습니다. 경남은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홍준표 지사님 때는 로봇 재단이 이 로봇 산업과 로봇 랜드를 함께 추진하던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로봇 산업은 PP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원화시켜야 될 걸 이원화시켜서 더 추진이 안 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봄에 한번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고, 오히려 도의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시장님께서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항의를 받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할 건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산업 로봇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가전 로봇이라든지 오락 로봇이라든지 모든 로봇 산업의 총알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내고, 제가 그때 중앙정부의 관리들을 설득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의 기계산업 중심의 창원공단, 그리고 이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마산수출공단을 생각할 때 신산업이 있어야 된다. 그때 당시 참여정부에서 신산업은,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중요한 국책산업은 로봇산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로봇산업을 직접 우리 고향에 유치를 했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 호텔에 오셔서 그 발표를 하고 지역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것을 잘 만들어갈 최종 책임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김경수 지사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더 경쟁력 있고 또 다른 지역과 함께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 패널께서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예, 저는 뭐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시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우리 창원시가 거리에 문화가 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도에 보면 보도블록을 깔고 교체하는데 한 20억 가까운 돈이 그냥 소진됐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20억을 우리 지역의 대학에 음악 전공하는 자들에게 뭐 제로페이 상품권도 좋고 그렇게 지급하면서 거리에서 음악을 흐르게 했더라면, 건물이 아닌 거리에서 음악을 흐르게 했더라면 우리 시가 좀 더 문화적으로 살찌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시의 거리에 문화가 좀 흐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교수님도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정을 책임 맡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시정의 책임은, 창원시의 미래는 이제 시장님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로봇랜드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은 우리 시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갖다 놓고 왜 더 무성했는가에 대한 공동의 반성을 하자는 뜻이고요. 제가 볼 때 이럴 경우에 지금 모처럼 우리 창원 시민이 민주당 시장을 뽑은 만큼 민주당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창의력 있는 행정을 해왔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로봇 연구소가 대구로 갔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나누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를 달라든가 하는 이런 새로운 창의적 해법으로 좀 지금 마산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창원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기를 정말 바라고 싶고요. 또 하나 인공섬 문제, 이것도 참 지난 시정에 다 넘겨진 과제입니다만 어쨌거나 60억씩이 매년 이자가 나오고 있고, 이게 도심을 사실은 어떤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이전에 시장 선거 때나 도시 선거 때 공약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해법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창한 국책 사업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게 당장 피부로 오기까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더 절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4년의 임기 중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하실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 거리의 문화가 넘치게 하고 또 로봇랜드에 좀 더 창의적인 행정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귀한 말씀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로봇과 관련해서는 저희 창원시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방금 말씀 주신 그것도 한 부분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공섬 문제도 역시 저희들 그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당장 급한 우리 서민들의 삶도 보살피는 즉시적인 행정도 있어야 되고 또 미래를 그리는 큰 디자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요. 저는 남은 기간에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즉시적인 행정은 실시간으로 해드려야 되고, 또 내년이면 통합 10주년이 됩니다. 통합 10주년에 걸맞는 우리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미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드리고 다시
우리가 번성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명확한 자신감과 또 그런 비전들을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지난 1년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창원시는 도시 규모가 큰 만큼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난 1년은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